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모 구호교수 이준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54쪽이 되겠습니다. 잡분 10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청각적인 신상을 통해서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일제강점 속에서는 사실 이게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풀벌레 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풀벌레 소리라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이 풀벌레의 울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상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제강점 속에 이런 우리 민중들의 이런 그 억울한 죽음이 이런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 이해와 이제 뭐 그런 감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낯선 땅에서 침상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가족들이 다 함께 이제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보면은 우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향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상황을 강조하면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거기 디귿을 보게 되면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바람에 소식이 끊겼던 당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죠. 가족과 같이 넘어갔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나오고 있는 바다와 나비 김기림은 현대 문명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현대 문명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작품에서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비는 청무받침가 하고서 내려갔다가 바다에 물결이 젖는 거죠. 엄청 진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연약한 존재인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개 그 방식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현대 문명에 일하는 지금 바다라는 시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주제를 보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분명히 동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워낙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 문명 우리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 정도가 여러분들 주제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마지막 이제 시리다 같은 경우에는 촉각적 이미지로 또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자, 그래서 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같은 경우에는 공감각적인 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결국 흰 나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픈 이 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다는 역동적이다, 희망에 찬 이미지다. 아닙니다. 현대 문명으로서 이 작품에서는 부정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작품의 교목으로 가게 되면은 풀은 하늘에 닿을 듯이, 하늘에 닿다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만약에 하늘을 동경하는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닿을 듯인데 긍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교목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이런 것들은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부정어. 그러면 시적 화자는 지금 이런 부정적, 즉 부정적인 부정어를 통해서 시구를 종결하며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가가 이육사가 되겠습니다. 이육사. 자, 그래서 이연에 나오고 있는 낡은 거미집, 이런 낡은 거미집은 일제강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부정이 되겠고, 그렇게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라고 해서 바람도 역시 부정이 되겠습니다. 실형 고통이라는 말 그대로 가혹한 시대를 견디고 또는 정신의 이런 아름다움, 가혹한 현실을 견딘 정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교목이라는 작품이 되는데,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부정어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추구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명령형의 어미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정어의 식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이 되는데,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삶의 비애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지훈의 낙화가 되겠습니다. 낙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시에 드러나고 있는 화자와 가장 유사한 인물 유형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시적 화자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피해서 은둔해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인간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비애, 슬픔이라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2번에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각적,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는 시각적이 되겠습니다. 시각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시상 전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서 구리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나는 지금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래 살아왔던가 라고 해서 자아 성찰, 이런 행위가 지금 들어가고 있겠죠. 자아 성찰.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 기억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연에서 자아 성찰이 나왔으면은 기억,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으로 닦는다라는 것은 자아 성찰의 행위로 행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먼 미래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역순행 아닙니다. 이 작품 순행이 되겠습니다. 순행. 기억 같은 경우에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자아 성찰의 행위니까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3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춘향유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자, 이 춘향유문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역시 춘향전이라는 현대 고전 소설을 모티브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리고 이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그 춘향유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이라고 해서 이몽룡에게 인사하는 형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향이의 이제 유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단오날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으면서, 자, 거기 사연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연을 보면은 검은 물, 자, 그리고 구름, 그 다음에 마지막 오연으로 가면은 소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불교적인 윤회 사상과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춘향이가 죽고 나서 검은 물로 그리고 구름으로 마지막 소나기가 되어서 이몽룡에게 이런 불교적인 윤회적인 사상. 자, 작품 해설을 보게 되면 성격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특징 춘향전을 모티브로 했다. 그리고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그 다음에 유언 형식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몽룡에게 나는 당신을 영원한 사랑을 한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선지는 지나온 삶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4번은 제가 벌써 언급해 드렸고, 2번도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김수영의 폭포, 현실 참여시의 가장 또 대표되는 작품의 하나로서, 자, 이 폭포라는 것은 폭포가 가지고 있는, 폭포는 이제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포라는 이 대상이 지니고 있는 올곧음, 강직함,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현실이 올곧고 강직하고 이런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 참여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폭포라는 대상은 당연히 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든 절벽은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그 다음에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죠. 이런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르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내용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의와 또는 나쁜 자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시적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강직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폭포의 역동적인 심상 또는 폭포 소리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으면서 그렇게 폭포가 지니고 있는 이런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 내면 세계를 형상화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당연히 없는 건 4번밖에 없겠죠. 그리고 흥부부부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흥부부부상이라고 해서 흥부부부와 관련된 예전에 고전소설 흥부전을 모티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금이 문제냐, 말 그대로 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흥부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금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면은 없는 떡방아 소리, 떡방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먹을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떡방아 소리라는 것은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즉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듯이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현실을 이렇게 그래도 부정적인 현실을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흥부, 해악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특징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고전 소설에서 재질을 끌어오고 있는 것과 그렇게 내용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1번 문제의 정답은 그렇게 고전적인 소재의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번은 지금 박 타기 전이 되겠죠. 박을 타기 전에 그들이 건넨 웃음살이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그 1번을 보면은 그 71쪽의 1번 문제를 보면은 기억, 기억을 보면은 빛깔, 지금 빛발하는 눈깔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시적 화자의 고난과 좌절을 보여주는 소재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적 화자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예전에 그 가난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그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이 지금 과거에 살았던 가난이라는 이런 현실 상황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김남주의 이제 겨울바다라는 이제 작품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겨울바다라는 것은 죽음과 또는 생성 이런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과 희망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미지로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시상을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년의 겨울바다는 허무로, 맞습니다. 허무. 그 다음에 1년의 겨울바다에 서 있는 화자는 바다에 오기 전 정서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 맞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때 상황은 죽음의 공간이라든지 허무의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허무, 죽음, 절망 이런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된 상태 맞습니다. 자, 그리고 끄덕이며 겨울바다에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시 맞겠고, 사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겨울바다는 절망을 극복하려는 이런 기도를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한 뒤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뭐 자연, 귀, 이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성부의 별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이제 자유민주에 대한 이제 사실 열망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자유와 민주는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어느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계절 그대로 생각합시다. 봄이라는 계절은 네, 반드시 오는 거죠. 자유와 민주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낙관적인 정망, 그리고 2번 문제는 봄에 대한 의미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그만 사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랑했던 과거, 네, 이런 과거의 사랑에 대한 단절, 이 단절로 인한 슬픔을 주제로 잡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억을 단절하는 과거의 추억을 단절하는 이별의 편지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시적 화자의 슬픔을 읊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과거를 지금 회상을 하면서 행복했던 시절 아닙니다. 과거 단절이 되겠죠. 더 이상 이런 기억은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라 네, 더 이상 또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뭐 2번 바로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6번 작품으로 가게 되면은 네, 6번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외된 계층, 이런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아주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79쪽에 사회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저주 아닙니다. 이거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감싸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네, 2번은 자연스럽게 이제 1번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품의 이제 네, 현대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이제 작품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반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회기라가 되겠습니다. 회기라. 애국가를 경청하는 겁니다. 애국가. 자, 그리고 스크린 안에 비춰지고 있는 게 극장이지 않습니까? 영화관 안에 스크린이 되는데, 그 스크린에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해서 애국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산은 분명히 삼천리 화려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삼천리 화려강산은 진짜 실제로 맞긴 맞는데, 스크린 속에 비치고 있는 이런 지금 내용을 바라보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것이 자유와 민주가 억압받고 구속받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반어법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휘인 새떼가 나오고 있는데, 이 휘인 새떼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네, 가지고 있는 존재, 즉 화자와는 대조되는 처지로 바라보시면서, 자, 그렇게 지금 1열, 2열, 3열 횡대 네, 80쪽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행은 네,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상 세계에 대해서 지금 휘인 새떼가 나오고 있으면서 뭔가 동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애국가가 끝나면서 각기 자리에 주저앉는다라고 해서 현실 수능, 네, 좌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 그래서 1번, 4번이 잘못됐죠. 이거는 안도감이 아니라 현실 좌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외제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고 있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자, 우리 여기까지 네, 현대 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 자,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현대 소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현대 소설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또 역시 빨리빨리 문제를 좀 푸시면서 내용 정리 네, 하시면서 네, 교수 질문방에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빠른 시간 안에 현대 소설까지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 다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 여기까지 현대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